안녕하세요, 여러분. 한 주간의 세계 경제 요약해보는 시간입니다. 5월 마지막 주 요약입니다. 먼저 미국에서 국제한도 법안이 하원을 거쳐서 상원에서도 통과됐다라는 뉴스인데요. 그 사이에 법안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The Fiscal Responsibility Act, 재정 책임성법 이렇게 번역될 것 같은데요. 원래 공화당이 하원에서 통과시켰던 법안과 뭐가 다른가? 가장 큰 차이점은 현재 국채 한도가 31조 4천억 달러입니다. 발행 한도가 아니고 잔고 한도예요. 잔고 한도 다 채우면 더 이상 발행을 못한다는 거죠. 공화당이 애초에 하원에서 통과시킨 법안은 국채 한도를 1.5조 달러 증액한다. 그리고 이 증액분은 2024년 3월 말까지 사용한다. 이거였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이 싹 없어졌습니다. 어떻게 바뀌었냐? 증액 이런 거 없고요. 기존의 국채 한도를 2025년 1월 1일까지는 유예한다, 서스펜드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한도에 제재받지 않고 국채를 발행할 수 있다는 거죠. 바이든 행정부의 큰 승리인 거죠. 자, 그렇다면 한도 자체를 유예시켜 주는데 그에 대한 반대급부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국채는 발행할 수 있지만 정부 지출은 줄인다. 이게 있어야 되는데 얼마나 줄일 것인지 간단하게 보면요. 자, 올해는 예정된 지출을 그대로 지출하기로 했습니다. 올해는 감축이 없어요. 내년에는 재량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1% 한도 내에서 더 쓸 수 있고요. 증액을 1%까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국방비는 3%까지 증액을 할 수 있습니다. 올해 지출분의 3% 증액. 작년과 올해 지출이 엄청나게 늘어나기 때문에 내년에도 이 정도면 충분할 거다. 이게 바이든 행정부의 계산이었을 것 같아요. 이렇게 2년을 보내고 2025년에는 캡 상한선을 아예 없애버립니다. 타겟만 두자. 목표치 운영을 하자. 타겟을 넘어서면 그건 할 수 없다. 법안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에너지 프로젝트, 환경 프로젝트 신속하게 실행해서 친환경 쪽으로 나가자. 여기에는 초당적인 지지가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취약계층 식비 지원의 요건이 강화된 항목인데요. 신체적인 장애가 없고 부양가족이 없다면 54세까지는 본인이 짧게라도 근로를 해야지 식비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연방 지원입니다. 55세부터는 근로를 안 해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게 변화죠. 그 전까지는 49세까지 이 근로 요건이 적용됐습니다. 그러니까 근로 요건의 연령대가 올라간 겁니다. 예, 좋은 점은 일단 미국이 여전히 정부 지출을 많이 할 거다. 따라서 지출 감축으로 인한 경기 압박 이런 거는 없을 거다라는 거죠. 그 점에서는 좋고요. 나쁜 점은 물론 부채율은 계속 늘어날 거다 이겁니다. 사실 이미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이제 적자 재정을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지출 감축에 대한 큰 기대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너무 못 줄였다. 이런 점은 좀 아쉬움이 남습니다. 자, 다음 뉴스로 들어가면요. 금요일 어제 나온 지표입니다. 노동시장 여전히 견조하다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자리 순증이 33만 9천 개였어요. 분석가들은 19만 개 예상했습니다. 이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수치가 나온 거죠. 자, 이 점선이 팬데믹 이전의 일자리 순증 규모입니다. 15만 개를 좀 넘는데 지난 2년하고 5개월간 항상 더 높았습니다. 그리고 5월에는 33만 9천 개가 나왔다. 올 들어서 일자리 순증은 150만 개입니다. 노동시장 아주 핫한 거죠. 그런데 실업률은 4월에 3.4%였는데 5월에 3.7%로 오히려 올랐습니다. 일자리가 많이 늘었으면 실업자들이 취업을 해서 실업률이 더 떨어져야 되는데 오히려 올랐다. 원인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일자리 수와 실업률이 서로 안 맞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업률은 가구 서베이고요. 일자리는 업체 서베이입니다. 그러니까 미스매치가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정도의 미스매치는 흔하지 않은데 아마도 그 원인은 업종별로 일자리가 줄어드는 업종이 있기 때문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 업종별로 보면은 교육과 의료 서비스에서 일자리가 많이 늘었고요. 그리고 비즈니스 서비스에서도 늘었고 정부 일자리도 늘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가장 많이 순증하던 여가와 접객 업종도 늘었습니다. 또 재미난 게 건설 업종이 늘었습니다.
건설이 회복되고 있다는 사인이죠. 반면에 제조업은 좀 줄었고, 그리고 특히 정보기술 쪽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실업률을 늘렸을 거다, 이렇게 추론해 볼 수 있겠습니다. 실업률이 늘긴 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지난 40년 내에 가장 낮은 수준이긴 합니다. 3.4%가 최저니까 3.7%는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닌 거죠. 노동시장 얘기 계속하면요, 시간당 임금의 상승세는 여전했습니다. 전체 민간 근로자의 시간당 임금은 작년 동월 대비 4.3% 상승해서 지금 비슷한 수준 계속 유지되고 있습니다. 상당히 높은 수준이죠. 여가와 접객 업종은 5.5% 상승했습니다. 이 업종의 시간당 임금 상승률은 작년 초에 고점을 찍은 후에 빠르게 하락하긴 했는데 최근에는 하락하는 속도가 상당히 둔화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당 임금이 이렇게 올라갔으니까 고용주들이 그만큼 돈을 많이 지불하느냐,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근로자들의 일주일 근무 시간이 34.3시간으로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주급으로 받거나 월급으로 받는 경우 상승폭이 그렇게 높지는 않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자, 이 핫한 일자리 지표가 연준의 6월 금리 결정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이 정도로 뜨거운 지표가 나왔으면 작년과 올해 초만 하더라도 증시에 타격을 줬을 겁니다. 그런데 이번엔 그러지 않았어요. 오히려 금요일 증시 급등했습니다. 왜 그랬는지 한번 추리를 해보면요, 그동안 연준은 이 노동시장 과열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고 예의주시했습니다. 특히 연준은 작년 11월에 슈퍼코아라는 말까지 제시를 했습니다. 코아 인플레이션, 그러니까 식품과 에너지를 뺀 코아 물가, 이거를 다 보는 게 아니라 재화는 놔두자, 재화는 우리의 1순위 관심사가 아니다, 서비스다. 그 중에서도 주거비는 빼겠다. 서비스에서 주거비를 뺀 나머지가 바로 슈퍼코어다. 우리는 이 물가를 보고 금리를 결정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왜 슈퍼코어가 중요하냐? 주거를 뺀 나머지 서비스는 노동 집약적입니다. 사람들이 직접 해주는 서비스가 많은 거죠. 그러니까 임금이 올라가면 서비스 물가가 가장 먼저 올라갈 거다, 이렇게 본 겁니다. 이게 연준의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최근에 연구들이 잇따라 나왔는데 임금 상승이 인플레에 큰 영향을 안 준다. 이 연구자들도 유명한 사람들입니다. 벤 버냉키 전 연준 의장, 이런 사람들이 연구를 해낸 결과가 임금 상승과 인플레는 큰 관계 없다, 이렇게 된 거예요. 연준의 연구도 비슷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요즘 연준이 이 노동시장 슈퍼코어 얘기를 별로 안 합니다. 그래서 이번 일자리 지표는 연준이 이걸 보고 금리를 올릴 거다, 이런 우려보다는 아, 다행이다, 경기 침체 안 오겠네, 이런 쪽으로 판단을 한 겁니다. 그래서 증시가 급등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이번 달에 연준이 금리를 안 올리고 스킵하더라도 이거는 긴 포즈가 아니라 곧바로 7월에는 금리 인상할 수 있다, 이 가능성은 더 높아진 거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7월 얘기는 아직 먼 훗날 얘기라는 거죠. 그래서 주요 지수들이 다 오른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 뉴스. 사실 지금 2주째 가장 큰 뉴스입니다. AI 붐 또는 AI 버블, AI 열풍, 광풍, 이렇게 불리고 있는데요. 이 광풍의 대표주자 엔비디아가 이번 주에 아주 잠시지만 시가총액 1조 달러에 도달했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좀 미끄러졌죠. 그런데 이 버블이 얼마나 지속될 것이냐, 논란이 많지만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이번이 첫 번째 AI 버블은 아니라는 겁니다. 엔비디아 주가가 챗 GPT 발표되면서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GPT-4 나오면서 더 올랐죠. 그런데 2011년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기억하시는 분들 있을 거예요. IBM이 자연어 인공지능 왓슨을 내놨습니다. 그리고 이 왓슨으로 제퍼디라는 인기 퀴즈 프로그램에 나갔습니다. 여기서 왓슨이 휴먼을 이기고 최종 챔피언이 됩니다. 그러면서 IBM 주가가 치솟았습니다. 이 회색이 S&P 500 지수인데 IBM이 이렇게 비트한 겁니다. 이 버블이 2년 정도 갔습니다. 그리고 IBM 주가가 속절없이 무너져 내리죠. 또 이렇게 될 것이냐? 그건 알 수 없지만 어쨌든 10년 전에 버블이 한번 꺼졌다라는 거고요. 자, 언제까지 이 열풍이 지속될 것이냐?
이번 주에 이런 얘기들이 나왔습니다. 실제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AI가 어떤 일을 하는지 명확해지기 전까지는 이 열풍이 지속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상한다는 거죠. 말이 되는 것 같아요. 지금은 어떤 상황이냐? AI를 개발한 기업들이 훈련을 열심히 시키고 있습니다. 일반인들은 이 훈련에 많이 기대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사실 사용자 손에서 확실한 성능이 검증되기 이전 단계에 우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버블이 계속 부풀어 오르는 거죠. 엔비디아 주가 올 들어 벌써 160% 상승했습니다. 2배 반 넘었다는 거죠. 엔비디아의 PE 레이쇼, 주가 수익 비율은 현재 204입니다. 애플이 30이고 마이크로소프트가 36인데 엔비디아는 204예요. 어닝에 비해서 주가가 엄청나게 높다는 거죠. 주가가 많이 오르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이게 물론 사기는 아닙니다. 엔비디아가 실제로 독보적인 포지션을 가지고 있어요. Generative AI, 생성형 또는 대화형 AI는 방대한 훈련을 필요로 합니다. 훈련 없이는 유능한 AI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훈련을 효율적으로 해나가려면 AI 내 반도체끼리 커뮤니케이션을 해줘야 됩니다. 서로. 네트워킹이 되는 반도체라 해야 된다는 거죠. 엔비디아 반도체가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강점들이 있지만 특히 2019년에 AI 전용 반도체 설계 기업을 인수했습니다. 멜라녹스라고요. 운도 따라준 거죠. 그래서 현재 엔비디아의 AI 시장 점유율은 80%입니다. 거기에다가 자기네 반도체만 쓸 수 있는 AI 플랫폼 쿠다를 개발사에 무료로 배포를 했어요. 이 때문에 다른 회사들이 들어오기 어렵습니다. 이미 엔비디아의 쿠다를 너무 많이 쓰고 있는 거예요. 진짜 다들 부러워할 만한 위치에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엔비디아가 지금은 압도적인 위치에 있는데 앞으로는 어떨까? 이거 전망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경쟁과 규제 때문이죠. 가장 위협적인 경쟁자는 현재의 엔비디아 고객들입니다. 가장 큰 고객들, 아마존, 알파벳, 이렇죠. 이 회사들이 클라우드 기반 AI로 가면서 칩은 우리가 자체 개발하겠다,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엔비디아의 독주가 막히겠죠. 그리고 중국한테 반도체를 안 팔겠다. 이미 작년 3분기부터 중국에 대한 제재 때문에 엔비디아 매출이 줄었습니다. 이게 계속된다면 엔비디아의 시장은 훨씬 작아지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이번 주에 딥마인드 CEO 그리고 오픈 AI CEO가 AI로 인류가 소멸할 수 있다, 이런 경고를 했어요. 너무 심한 말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긴 했지만 생성형 AI 최대 취약점이 허위와 거짓을 걸러내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규제가 당연히 들어갈 텐데 그렇게 되면 엔비디아뿐만 아니라 AI 자체가 위축될 수 있죠. 어쨌든 간에 이 AI 붐의 증시 확산은 아직도 일부에 국한돼 있다. 이 얘기는 앞으로 이 확산은 미니 버블에서 빅 버블로 커질 수 있다. 또는 여기서 사그러들 수도 있다. 그럴 수도 있겠죠. 올해 S&P 500이 10% 정도 상승했습니다. 그런데 S&P 500은 시가총액으로 웨이트를 줍니다. 이 웨이트를 무시하면, 그러니까 시가총액이 큰 회사나 작은 회사나 동등한 웨이트를 주면 올해 S&P 500은 약간 마이너스예요. 그 정도로 큰 회사 중심으로 올랐고 특히 최근에 그랬다. 만약에 현재의 지수 상승이 AI 때문이라면 이 상승을 누리고 있는 회사도 매우 소수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뉴스인데요. 중국 정부가 경기 부양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부양에 성공할까 하는 거죠. 4월 중국 경제 지표가 기대 이하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주가도 하락하고 국채 수익률도 하락했습니다. 위안화 가치도 하락했어요. 무역 환율은 상하이 봉쇄 시기인 지난해 11월 수준으로 약해졌습니다. 그렇다면 5월 데이터는 어떨 것이냐? 5월 데이터도 비관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로서는. 이번 주 5월 31일에 구매 관리자 지수가 발표됐어요. 중국 통계청이 발표한 겁니다. 구매 관리자 지수 PMI의 서비스 부분은 4월보다 더 하락했고요. 이게 서비스고 요 끝이 5월입니다. 그리고 제조는 이미 4월에도 50 이하였는데 2달 연속 50 이하 기록했습니다. PMI 경기 선행 지표입니다. 중국 같은 경우는 PMI가 위축되면 디플레 위험이 있다는 뜻입니다. 다른 나라들은 경기 침체와 인플레이션이 동반 발생하는 스태그플레이션을 걱정하고 있는데 중국은 인플레가 없죠. 그러니까 오히려 물가가 하락하는 디플레로 갈 수 있다라는 뜻이 됩니다.
자, 5월 31일에 발표된 PMI 보면 제조 부문, 서비스 부문 둘 다 생산자 물가가 하락했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중국 경제학자들은 5월 생산자 물가가 4% 이상 하락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디플레 진입하는 거고요. 기업 이익 그리고 제조 투자 다 줄어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디플레 악순환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죠. 경기 침체가 왔다가 한번 빠르게 회복하고 다시 더 깊은 경기 침체로 빠지는 것, 더블 딥이라고 하죠. 중국은 2분기 전년 동기 대비 5% 정도 성장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1분기 대비, 직전 분기 대비해서는 성장률이 더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 중국한테는 심각한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런데 중국 정부는 대체로 PMI가 하락하면 여기에 신속히 대처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중앙은행은 은행의 지급 준비율을 내려주고요. 또 금리도 인하합니다. 중앙은행 산하의 정책은행들은 투자 대출을 확대해주고 인프라 투자도 늘립니다. 그런데 그동안은 이 방법이 잘 먹혔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은행 수익이 지금 위험할 정도로 낮습니다. 이미 부동산 대출 손실 때문에 심각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다시 정책은행들이 돈을 푼다? 그리고 중국 중앙은행은 얼마 전부터 직접 관리하기보다는 정책은행들을 통해서 부양을 하려고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과거와 같이 신속하게 움직이기는 어려워지는 거죠. 경제학자들은 중국이 늦어도 7월에는 부양 내용을 분명히 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지만 과연 예전과 같은 성과를 낼 수 있을지 그건 확신하기 어렵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스캔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